윤정수는 올해 72였다. 젊은 시절에는 장사도 하고 밭일도 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러나 당뇨 합병증이 겹치고 무릎 관절이 망가지면서 몸은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하던 일들이 하루아침에 불가능해졌다. 예전에는 동네 사람들 김장을 도와주며 웃음을 터뜨리던 손이었는데 이제는 숟가락조차 오래 쥐고 있기 힘들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 창문을 열고 햇살을 맞는 일도 버거워졌다. 그럴 때마다 그는 나는 이제 끝이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아들 민수는 사업 확장으로 정신이 없었다. 대출 상환에 허덕이고 거래처의 압박에 시달리며 집에는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다. 아들이 찾아와 엄마 괜찮아? 하고 묻는 순간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물었다. 그때마다 민수는 피곤한 얼굴로 며느리에게 말했다. 당신이 잘 좀 부탁해. 나 일 때문에 정신이 없어. 결국 간병은 전적으로 며느리 박미라의 몫이 되었다. 처음에는 정순도 감사했다. 미라는 깔끔하고 부지런해 보였다. 약 봉지에 적힌 시간을 체크하며 알람이 울리면 꼬박꼬박 가져다 주었고 싱겁게 끓인 국을 내놓으며 어머니, 이게 몸에 좋아요라며 미소를 지었다. 정수는 속으로 그래도 효심 있는 며느리를 둬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미소는 차갑고 인위적인 것처럼 보였다. 정성스러움이 아니라 무언가 계산된 움직임 같았다. 며칠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다. 병원에서 받아온 약 봉지가 보이지 않는 날이 점점 늘어난 것이다. 정순이 약이 왜 이렇게 빨리 줄었지? 라고 묻자 미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요즘은 병원에서도 약을 줄여요. 자연요법이 대세래요. 제가 달인 물을 드리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그러면서 검은색 유리병을 내밀었다. 병 속에는 풋내와 쓴내가 뒤섞인 액체가 담겨 있었다. 옛날부터 내려오던 비법이에요. 어머니, 믿고 드셔보세요. 정수는 섬뜩한 불안을 느꼈다. 그러나 미라는 억지로 손에 쥐어주며 웃었다. 밤마다 정수는 부엌에서 들려오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다. 절구로 무언가를 찢는 소리,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비린내. 부엌 불빛이 새어나오고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졌다. 그때마다 정순의 심장은 쿵쿵 뛰며 이 집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라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어느 날 새벽 미라는 작은 유리병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병목은 갈색으로 어둡고 라벨은 떼어낸 흔적만 남아있었다. 몸에 좋대요. 한의원에서 특별히 알려준 처방이에요. 그의 목소리에서 특별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크게 울렸다. 정수는 마지못해 받아들었지만 혀끝을 적시는 순간 강한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다. 온몸에 미세한 전율이 흘렀다. 정수는 그제야 또렷하게 깨달았다. 내 병은 밖이 아니라 이 집 안에서 자라고 있다. 미라의 간병은 사랑이 아니라 무언가 다른 목적을 향한 기묘한 행위였다. 그날 밤 정수는 차갑게 식은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침 식탁 위에는 또다시 낯선 갈색 액체가 올려졌다. 미라는 그것을 달인 물이라 불렀다. 어머니, 의사약은 독하대요. 다 부작용만 생기고 돈만 쓰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보약이에요. 자연이 답이에요. 그녀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절대적인 확신에 차 있었다. 정수는 망설였다. 컵 속 액체는 묘하게 끈적였고 냄새는 풀과 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혀끝에 닿자마자 매캐한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속을 울렁이게 했다. 정수는 얼굴을 찡그렸지만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아요. 몸에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힘들지만 곧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말했다. 정수는 그 말을 곱씹으며 불안을 느꼈다. 몸이 무거워지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은 나아지는 게 아니라 병세가 악화되는 증거였다. 그러나 민수는 늘 바빴다. 정순이 힘겹게 아들에게 너희 아내가 약 대신 이상한 걸 준다고 말하면 민수는 한숨을 쉬며 엄마 괜히 의심하지 마. 미라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병원비도 부담이고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대답했다. 정수는 그 말에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자신을 지켜줄 유일한 아들이 오히려 며느리의 편을 드는 순간 절망감이 깊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정수는 밤에 심한 구토와 설사를 겪었다. 뱃속이 뒤틀리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미라는 그 모습을 꼼꼼히 지켜보며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했다. 오늘은 토하신 횟수 2번, 설사 1번. 증상이 점점 뚜렷해지네요. 좋아지는 증거예요. 마치 실험 결과를 적듯 차분한 태도였다. 정수는 소름이 끼쳤다. 자신이 환자가 아니라 며느리의 이상한 실험체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정수는 우연히 부엌 쓰레기통에서 약 봉지를 발견했다. 분명 병원에서 받은 약인데 그대로 버려져 있었다. 그제야 확신이 들었다. 며느리가 자신 몰래 약을 버리고 있었다는 것을. 정수는 손이 떨려 봉지를 움켜쥐었다. 왜 이러는 거야?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저녁 무렵 미라는 또다시 새로운 병을 내밀었다. 이번에는 액체가 더 진한 검은색이었다. 오늘은 좀 독할 거예요. 하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훨씬 나아져요. 정수는 두려움에 찬눈을 크게 떴다. 그러나 거부할 힘이 없었다. 미라는 컵을 강제로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 저를 믿으세요. 누가 어머니 곁에 있나요? 민수는 바쁘잖아요. 결국 저뿐이에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정순의 귀에는 오싹한 협박처럼 들렸다. 정수는 숨을 몰아쉬며 컵을 내려놓았다. 머릿속이 어지럽고 시야가 흐려졌다. 바닥이 출렁거리는 듯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몸은 이미 며느리의 소나기 안에 있었고 아들은 눈을 감고 있었다. 그날 밤 정수는 두려움에 떨며 다짐했다. 반드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정순의 몸은 눈에 띄게 망가져갔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부축을 받으며 마당까지는 나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방 안에서 몇 걸음 떼는 것도 버거워졌다.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누렇게 떠갔고 곳곳에 붉은 발진이 돋아났다. 마치 낯선 벌레가 몸속에서 기어나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더 이상 본래의 윤정순이 아니었다. 눈은 움푹 꺼지고 볼은 말라붙은 나뭇잎처럼 갈라졌다.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저릿하게 쑤셨고 밤마다 찾아오는 기침은 칼날처럼 목을 베었다. 그러나 미라는 태어냈다. 오히려 정순의 고통을 꼼꼼하게 기록하며 의사처럼 굴었다. 오늘은 구토 3번, 설사 2번. 식욕 저하 지속. 독소 배출이 활발히 진행 중이에요. 그는 작은 수첩에 빼곡히 글씨를 적으며 환자의 절망을 실험 결과처럼 다뤘다. 정수는 미라가 자신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하고 있다는 확신을 굳혔다. 그 순간 소름이 등골을 타고 흘렀다. 이웃들이 가끔 찾아와 언니, 얼굴이 왜 이래? 하고 걱정하면 미라는 언제나 앞서 대답했다. 자연요법 중이라 그래요. 조금만 더 견디시면 회복돼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뻔뻔한 가면 같았다. 정수는 속으로 절규했지만 목소리는 힘없이 삼켜졌다. 아무리 말해도 아들은 믿지 않았다. 오히려 엄마 너무 예민한 거 아냐? 라며 미라를 두둔했다. 밤마다 정수는 환각 같은 꿈에 시달렸다. 낡은 우물 속에서 검은 액체가 차오르고 발목을 잡아 끌며 자신을 삼키려 했다. 꿈에서 깨어도 땀이 식지 않았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런데 방 한쪽에 앉아있던 미라가 속삭였다. 무서우셨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이 고통은 곧 끝날 거예요. 그 말은 달래는 듯 했지만 오히려 종말을 예고하는 저주 같았다. 며칠 뒤 정수는 몸에서 열이 심하게 올랐다.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겁고 시야가 흔들렸다. 간신히 병원이라고 말했지만 미라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지금 병원 가면 더 위험해요. 의사들은 다 돈만 밝히잖아요. 제가 드리는 약이 훨씬 안전해요. 그렇게 말하며 더 짙은 색의 액체를 내밀었다. 정수는 몸이 저려 컵을 밀어내지 못했다. 결국 억지로 입에 들어간 액체는 불길한 쓴맛으로 혀를 마비시켰다. 그 순간 정수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자신을 돌보는 게 아니라 병을 키우고 있었다. 아들의 무관심과 며느리의 집요함 사이에서 그는 마치 도간에 갇힌 쥐가 되어 있었다.
나는 죽어가고 있다.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 때 눈동자 깊은 곳에서 싸늘한 공포가 타올랐다. 며칠간 계속된 고열과 구토로 기력이 바닥난 정수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휘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숨막히는 듯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 정적을 깨듯 미라가 두툼한 가죽 서류철을 들고 들어왔다. 책상 위에 툭 내려놓은 서류철에서 묵직한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미리 유언장을 써두신대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가족들이 더 힘들어져요. 미리 정리해 두시면 민수도 마음 놓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고요. 정수는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바라봤다. 유언장? 목소리는 힘이 없어 떨렸지만 그 안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직 정신은 멀쩡하고 스스로도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직 죽을 생각 없어. 정신 멀쩡해. 그럴 필요 없어. 그러나 미라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의자에 앉았다. 어머니,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때가 닥치면 아무것도 못하세요. 지금이 오히려 가장 좋은 시기예요. 어머니 의사가 확실하게 남으니까요. 제가 다 준비해놨어요. 주택, 예금, 보험, 주식 여기 항목별로 표시만 해주시면 돼요. 그녀는 펜을 꺼내 정순의 손에 쥐어주었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남편 상규가 살아있었다면 이런 상황을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늘 말하곤 했다. 사람이 가장 약해질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이 칼을 쥔다. 그 말이 뼛속 깊이 떠올랐다. 손에 쥔 펜은 마치 무거운 쇠몽둥이 같았다. 손끝이 떨려 글자를 쓰려 해도 도저히 쓰지 못했다. 결국 펜을 내려놓으며 힘겹게 말했다. 안 해. 아직은 아니다. 순간 미라의 표정이 굳었다. 그러나 곧 다시 억지 미소로 돌아왔다. 네, 오늘은 그냥 말씀만 듣고 갈게요. 하지만 어머니,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곤란해져요. 나중에는 의사 확인도 어렵고 서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민수도 곤란해지겠죠. 은근한 압박이었다. 마치 마감일이 적힌 통지서를 읽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날 밤 정수는 노트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다. 며느리 유언장 요구. 재산 압박.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의 생존 의지가 담긴 기록이었다. 내가 죽더라도 진실은 남는다. 그렇게 다짐하며 한 글자 한 글자 눌러 썼다. 창밖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며 낙엽이 흩날렸다. 정수는 창문 너머 어둠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여자의 눈빛은 돌보는 게 아니야. 나를 묻으려는 거야. 심장은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다시 일렁였다. 재산 이야기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는 증거이자 존재의 마지막 보루였다. 정수는 다시 펜을 움켜쥐며 다짐했다. 나는 끝까지 버틸 것이다. 늦은 오후 초인종이 울렸다. 맞은편에 사는 박분자가 시장을 다녀오는 길이라며 들러섰다. 정수는 힘겹게 방문을 열어주었다. 오랜 이웃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다. 분자는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안에서는 마늘 냄새와 생선 비린내가 났다. 그 냄새가 오히려 살아있는 세상의 냄새 같아 정수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분자는 정순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며 언니, 얼굴이 왜 이렇게 파리해졌어? 반쪽이 됐네. 하고 소리쳤다. 정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그때 부엌에서 미라가 나타났다. 앞치마를 가지런히 두르고 완벽하게 정돈된 얼굴로 어머니, 드실 시간이에요. 라며 달인 물을 가져왔다. 분자는 순간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아, 제가 잠깐 얘기하다 갈게요. 라며 미소로 둘러댔지만 눈길은 예리하게 병을 살폈다. 미라가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자 분자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조심해야 돼. 내가 시장에서 그 며느리 봤거든. 약재 가게에서 오래된 거 어디서 굴러온 건지도 모를 싼 약재만 골라 사더라. 장사꾼들도 수군거렸어. 독할 수도 있다고. 정순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이 느낀 의심이 결코 착각이 아니었다. 정말이야? 떨리는 목소리에 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확실한 건 모르지만 언니 얼굴이 말해주잖아. 약은 약사가 주는 걸로만 드셔야지 이상한 풀물은 버려.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미라가 들어왔다. 어머니, 달인 물 안 드셨어요? 그녀의 눈빛이 정순의 손을 스치며 차갑게 번뜩였다. 정순은 황급히 변명했다. 속이 좀 불편해서 미라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차갑고 서늘한 경계가 숨어 있었다. 어머니, 약을 안 드시면 회복이 늦어져요.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분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 먼저 갈게. 라고 말하고는 얼른 빠져나갔다. 떠나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굳어 있었다. 그날 저녁 미라는 평소보다 더 진한 냄새의 액체를 내밀었다. 정수는 도저히 삼킬 수 없어 병을 무릎 담요 밑으로 밀어넣고 물만 마셨다. 그러나 미라는 정순의 미세한 행동을 놓치지 않았다. 왜 안 드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빛났다. 정수는 간신히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속이 너무 메스꺼워서. 밤이 되자 미라는 방 안으로 들어와 라디오를 껐다. 정순이 켜둔 작은 음악 소리를 불편해하며 밤에는 조용히 쉬셔야죠. 라고 말했다. 그 순간 정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이제 자신에게 감옥이나 다름없다는 것을. 며느리의 눈은 작은 행동 하나까지 감시하고 있었다. 이웃의 경고는 분명했다. 미라는 단순한 간병인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다. 정수는 그날 밤 떨리는 손으로 노트에 적었다. 이웃, 약제 경고. 며느리, 이상한 약 구입. 기록만이 유일한 무기였다. 그날 새벽 미라가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정수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주민등록증과 병원 진료카드를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집 전화를 붙잡고 병원 번호를 눌렀다. 수화기 너머에서 간호사가 응대했다. 윤정순 환자분 맞으시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정수는 힘겹게 말했다. 내 예약 내역 좀 알려줄 수 있나요? 잠시 뒤 돌아온 답변은 충격적이었다. 최근 2달 동안 모든 외래 예약이 보호자분 요청으로 취소됐습니다. 추가 예약도 잡혀있지 않아요. 순간 정순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다. 보호자라니 누가 취소했죠? 떨리는 목소리에 간호사는 담담히 대답했다. 며느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할 때마다 미라가 위험하다, 이동하면 더 안 좋다며 막았던 이유, 약 봉지가 사라지고 달인물만 늘었던 이유. 모두 며느리의 계획이었던 것이다. 정순의 가슴은 무겁게 내려앉았다. 자신이 철저히 고립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미라가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 어디 전화하셨어요? 미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가 칼끝처럼 예리했다. 정수는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보험사에 혹시 몰라서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보험 정리는 중요하죠. 역시 어머니는 철저하세요. 그러나 그 눈빛은 무언가를 의심하는 듯 번뜩였다. 점심 식탁에 올라온 흰죽은 묘하게 쓴내가 났다. 정수는 일부러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입맛이 없어. 미라는 차분하게 대꾸했다. 괜찮아요. 몸에서 독이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그 말 속에는 이미 당신의 선택권은 없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다. 해가 질 무렵 병원에서 확인 전화가 걸려왔다. 환자분 직접 예약을 원하신다고 하셔서 다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그 순간 미라의 얼굴이 굳었다. 정수는 빠르게 대답했다. 네, 제가 직접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 미라는 천천히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러더니 농담처럼 말했다. 어머니, 제 등을 보며 칼을 가는 건 아니죠? 농담이라 하기엔 너무 날카로운 말이었다. 그날 밤 미라는 케어박스를 꺼내 들고 방에 들어왔다. 안에는 일회용 주사기, 소독솜, 라텍스 장갑이 들어있었다. 요즘은 집에서도 영양주사 정도는 다들 해요. 어머니도 힘내시려면 비타민 조금 맞으셔야죠. 능숙하게 손등 혈관을 찾으려는 순간 정수는 재빨리 손을 접으며 오늘은 너무 피곤하다. 내일 하자. 라고 말했다. 미라는 찢어놓은 장갑을 조용히 쓰레기통에 버리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네, 그럼 내일 하죠.
잠들지 못한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꺼내 굵은 글씨로 적었다. 병원 예약 취소, 며느리 고의, 주사 시도. 종이는 얇았지만 그 기록이야말로 생존의 마지막 방패였다. 어느 날 아침 민수가 드물게 출근을 늦췄다. 정수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힘겹게 말했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 내 아내가 약을 버리고 있어. 병원 예약도 다 취소했어. 내가 먹는 건 다 이상한 풀물이야.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지만 그 안에는 마지막 용기를 짜낸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민수는 처음엔 믿지 못하겠다는 듯 얼굴을 찌푸렸다. 엄마, 왜 또 그래? 미라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괜히 의심하는 거 아냐? 그러나 정수는 준비해둔 노트를 내밀었다. 날짜별로 구토, 설사, 발진, 그리고 예약 취소라고 굵게 적힌 글씨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민수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늘 병원 가자. 내가 직접 모시고 갈게. 그 순간 부엌에서 모든 말을 듣고 있던 미라가 천천히 나왔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민수 씨, 지금 이동은 위험해요. 어머니 상태가 불안정한데 차에 태우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의사들도 못 해주는 게 많잖아요. 제가 돌보는 게 최선이에요. 그러나 민수는 단호했다. 그래도 가. 이번엔 내가 직접 확인할 거야. 그때 쓰레기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민수가 무심코 발로 건드리자 봉투가 찢어지며 유리병과 작은 봉투들이 바닥에 굴러나왔다. 잿빛 액체가 흘러나오며 코를 찌르는 냄새가 퍼졌다. 작은 봉투에는 붉은 점, 파란 점 등 알 수 없는 표시가 붙어 있었다. 민수는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뭐야? 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저게 내가 먹던 거야. 약 대신 저걸 줬어. 민수의 목소리는 격렬하게 흔들렸다. 미라, 설명해. 잠시 정적이 흘렀다. 미라는 천천히 병을 주워들더니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이건 어머니를 살리기 위한 거예요. 독을 독으로 다스린다는 말 아시잖아요. 병원 약은 간을 망쳐요. 제가 아니면 어머니 못 버텨요. 결국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정순의 심장은 싸늘하게 식어갔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며느리는 자신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앞당기고 있었다. 민수는 분노와 혼란에 휩싸여 휴대폰을 꺼내들었다. 오늘 당장 병원에 가. 그리고 이건 검사해야 해. 그러자 미라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했다. 두려움은커녕 오히려 계산이 스쳤다. 그녀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끝까지 가보자. 당신들이 진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정수는 결국 민수의 부축을 받아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찌를 만큼 강하게 내려앉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체열과 각종 검사 결과가 쏟아졌다. 담당 의사는 곧바로 말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습니다. 약물성 간 손상 가능성이 큽니다. 투약 기록이 비어 있는데 약을 제대로 드시지 못하신 건가요? 그 질문에 정수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렸다. 모든 진실이 마침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민수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지갑에서 쓰다 만 약봉지를 꺼내 보여주며 물었다. 이 약 어머니가 안 드셨다는 겁니까? 의사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환자분의 혈액 검사 결과로 봤을 때 이 약은 복용하지 않은 게 맞습니다. 대신 정체를 알 수 없는 성분이 다량 검출되고 있습니다. 조사 의뢰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다. 민수가 직접 신고했기 때문이다. 집에서 가져온 유리병과 봉투들은 증거로 수거됐다. 경찰은 미라에게 질문을 던졌다. 이 물질들을 환자분께 직접 드신 게 맞습니까? 그러나 미라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어머니를 살리려고 했을 뿐이에요. 한약방에서 산 약재로 다려드린 겁니다. 전혀 해칠 의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사들이 주는 약이 독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은 순진한 듯 했지만 눈빛 속에는 오히려 아쉬움이 스쳤다. 마치 재산을 놓쳤다는 후회였다. 며칠 뒤 초기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유리병에서 검출된 성분 중 일부는 간을 손상시키는 불순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고 미라는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민간요법의 부작용일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수는 알고 있었다. 며느리의 손길이 결코 사랑이 아니었음을. 정수는 친척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앙상한 몸으로 휠체어에 앉은 채 그는 단호히 말했다. 내 재산은 날 지켜준 손에만 준다. 앞으로 간병은 반드시 의료진과 함께 결정한다. 누구도 단독으로 결정하지 못한다. 짧고 단호한 유언장이 낭독되자 방 안의 공기는 바늘처럼 팽팽해졌다. 민수는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고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밤이 되어 창밖에서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정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끝내 지켜냈다. 그 목소리는 이제 작지 않았다. 방 안을 울리고 마음속 깊은 곳을 울렸다. 며느리의 기괴한 간병은 끝났지만 그 공포와 상처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